의사들이 왜 의사를 선택했냐가 아니라 정말 문장 그대로예요. 미국에서 그 이제 메디컬 스쿨, 그러니까 의과 대학을 졸업한 그 이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재원들이 어떻게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는지, 또 병원들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뽑아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생각해내고 이게 아니라 작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엘빈 로스라는 경제학자가 그 자기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후에 그것과 관련한 이제 그 강연을 했어요. 한 45분 정도 되는 길이의 강연인데, 그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론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의사들이 어떻게 직장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그 엘빈 로스 교수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이 교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조금 특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에 마틴 벤뷰런 고등학교를 지루해서 중퇴를 했다 그래요.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학교가 지루하게 느껴지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 다니는 게 지루해서, 근데 우리가 느끼는 지루함하고 좀 틀리게 어쩜 이제 뭐 배울 게 없고 좀 그래서 이제 중퇴했다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중퇴한 이후에 경제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콜롬비아 대학교에 그 입학을 해서 71년도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73년도에 석사, 74년도에 박사, 그 다음에 74년도에 바로 또 경제학과 교수가 되고 쭉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경제학 교수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굉장히 좀 천재적인 이런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이 교수 같은 경우에도 게임 이론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매칭 이론, 서로 이제 짝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좀 특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주제 같은 경우도 안정적 배분 이론과 시장 설계 실제라는 그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걸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고, 이 교수가 직접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한 이야기가 자기 이론은 아직 이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실험 중이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그 입학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론과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실험 경제학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연 중에도 잠깐 이제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수치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본을 실제로 학교에서 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표본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집단을 대상으로 또 실험을 거쳐서 그 이론을 검증하는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실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조금 많이 경제학적으로 좀 접목시키는 그런 형태로 좀 경제학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또 이 사람이 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혐오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혐오.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은 게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장을 기증하고 이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혹은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신장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혐오를 갖기 때문에 시장이 생기지 않고, 이게 이제 다른 부분들의 시장의 왜곡에서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도덕적인 판단이나 혐오로 인해서 왜곡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서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엘빈 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게임 이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런 이론을 계속 공부하고 발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알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 설계, 마켓 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 사람이 그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시장 설계를 이야기하려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물건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이런 눈에 보이는 시장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익명적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주면 물건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가치만, 대가만 지불하기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사이드 마켓, 그러니까 단면 시장, 일반적인 상품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속해 있는 모든 시장이 꼭 단면 시장의 특징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면 시장의 특징을 갖는 시장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쪽에서만 수락을 한다라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락을 해줘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즉 돈을 대가를 지불한다라고만 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상호 합의, 그 어떤 수락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을 이제 양면 시장, 매칭 시장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장은 뭐 구체적으로는 결혼의 경우도 그럴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무조건 좋아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결혼도 그렇고 취업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입학을 하는 부분도 그 무조건 뭐 입학금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양면 시장의 특징을 가진 시장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그 두 참가자가 서로의 정보, 선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선호를 보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를 시장에 설치를 해두면 그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있는 그대로 시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가장 최적의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그보다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없는 그 조합을 가진 상태가 이제 안정적 그 조합, 안정적 거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엘빈 로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A 학생이 만약에 그 뭐 고대라고 쳐볼게요. 고대를 가고 싶은데 그 성적이 안 돼서 그보다 더 낮은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보다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이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 있다면 이 시장에서는 그 최적의 결합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선호가 높은, 자격 요건이 높은 사람이 그 원하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능력만큼 가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안정적 시장이라고, 안정적 이제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학교나 취업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즉시 수락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참여하는 학생이든 취업자든 하는 이 참가자들이 자신의 선호를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눈치 작전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그 학생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이 학생이 이제 만약에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를 이렇게 지원을 했다가 만약에 이제 그 성적이 안 돼서 쭉쭉쭉 밀려서 이제 서울대를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번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보게 되면
그 입시 전형이란 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 설명해 좋을까요? 어쨌든 이 처음에 서울대를 이 학생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서울대, 고대, 연대가 만약에 이 세 개 대학교가 같은 날 전형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10명이 있는데 이 중에 뭐 4명은 서울대에 지원하고 4명은 고대에 지원하고 2명은 연대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 학생이 만약에 서울대를 지원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지 않고 떨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번에 2차로 이제 다음 학교를 지원하려고 보니까 밑에 있는 고대도 연대도 이미 정원이 다 차버려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순위 그 밑에 순위도 다 갈 수 없고 오히려 그 더 아래에 본인이 원하지 않던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학교를 지원할 때 본인은 서울대학교가 제일 좋지만 서울대학교를 지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작전을 펼치게 되고 내가 정말 여기를 갈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살펴봐서 그 밑에가 됐던 다른 대학을 고민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시장에 왜곡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즉시 수락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잠정 수락 알고리즘이란 걸 사용을 하면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이야기가 이제 미국 의사들이 그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이제 원리로 사용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잠정 수락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대학교의 순위를 쭉 매겨서 중앙 청산소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정보를 또 학교의 정보를 다 취합하는 어떤 기구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이 기구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이 자기의 선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앙 청산소에서는 각 학생들의 선호를 구별을 해서 학교에다가 그 인터뷰할 학생을 추려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본인들이 인터뷰한 학생 중에서 본인들의 학교 정원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예비 합격자를, 그러니까 이미 아직 수락은 한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수락을 한 학생들의 티오를 어느 정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차적으로 이게 한번 싹 끝나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2차로 또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랑 인터뷰를 하고 그 안에서 또 본인들이 그 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을 한 번 더 출연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잠정적으로 합격자라고 꼽아놨던 학생보다 더 우수한 2차 지원자를 이렇게 바꿔 껴 넣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본인의 학교를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 중에 본인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순서대로 해서 취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본인보다 못한 학생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선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청산소에다가 선호를 표현하게 되고 이 청산소를 통해서 학교도 학생도 본인이 원하는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이 조금 어렵죠. 생각할 때는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설명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또 어렵네요. 어쨌든 그럼 미국의 의사들의 실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00년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란 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1900년대 미국에서 진공청소기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벌써 100년도 넘었더라고요. 진공청소기란 게. 어쨌든 1900년대에 처음으로 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병원들이 어쨌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졸업 후에 자기 병원으로 이제 취업 제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경쟁이 붙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본인들의 병원으로 오라는 취업 제의를 조금씩 빠르게 제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0년대가 되니까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해 초기,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1월 달에 그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본인들의 병원으로 이제 뽑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 제의를 다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아직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이 학생이 정말 1년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적이 좋을지 어떻게 될지 정말 좋은 의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이게 또 계속해서 점점 더 경쟁적으로 취업 제의를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결국에 1940년대에 와서는 졸업하기 2년 전에 취업 제의를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미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이나 원하는 진로를 정하기도 전에 레지던트 과정에 이미 속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희망사항이 뭔지도 모른 채에 병원을 선택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아직 2년이나 남아있는 이 알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 제의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도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됐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의과 대학에서 중재자로 나서서 이제 방법을 제안해낸 게,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성적 증명이나 추천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원들은 성적도 모르고 추천서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이제 임의로 뽑기가 정말 어려워졌고, 대학교 3학년, 4학년까지 다 졸업한 이후에 학생들에게 취업 제의를 하게 됐고, 학생들은 어쨌든 무사히 학교를 다 마친 이후에 병원으로 이제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취업 제의가 몰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 병원들이 다 그때 몰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취업 제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느 게 더 본인한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좀 많이 어렵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4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의과대학이 모든 취업 제의를 할 때는 학생에게 열흘 정도 그거를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그 의과 대학생이 본인이 3순위로 지원하는 그 병원에는 합격이 됐는데, 2순위로 지원하는 병원에 이제 예비 합격자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순위 병원에서 이 학생을 이제 어떻게든 그래도 본인 학교에 예비 합격자로 있으니까 이 의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병원에 아직 예비자 리스트이긴 하지만 열흘 동안 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선택을 유보하고 기다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취업 제의라는 게 열흘간의 여유라는 게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열흘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흘째가 되는 날에 동시다발적으로 또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6년도에 그 의과대학에서 다시 한번 이제 대안을 내놓는데, 그 대안이 뭐였냐면 취업 제의 후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을 8일로 줄이는 거였어요. 전혀 효과가 없죠. 열흘 하는 거 8일로 줄여봐야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줄여서 1950년대가 되어서는 학생들한테 전화로 병원에서 취업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수락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 병원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그 참여할 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화상으로 바로 결정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그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을, 최적의 그 어떤 조합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195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NRMP라는 이 제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내셔널 레지던트 매칭 프로그램인데,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 같은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 우리가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한테 가고 싶은
그 병원에 대한 선호를 다 주면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추려서 병원 쪽하고 취합을 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분류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졸업하는 학기에 여름 학기 정도가 되면 본인의 성적 증명하고 추천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의 순위를 1순위서부터 쭉 나열을 해서 이 NRMP라는 곳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 NRMP라는 곳은 그 학생들이 적어낸 병원의 순위와 이제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각 병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학생들, 원하는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한 10% 정도 더 초과하는 정도로, 정원에 10% 정도를 더 초과하는 정도로 인터뷰어를 뽑아서 명단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학기 동안 이 의과 대학생들이 각 병원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인터뷰를 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병원에 왔던 학생들에 대해서 인터뷰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이 NRMP라는 곳에 보내줘요. 그럼 이 NRMP라는 곳에서는 학생들이 보내온 그 병원의 선호 순위하고 병원에서 점수를 매긴 점수 순위하고를 이렇게 컴퓨터로 이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한 학생이 A 병원을 가고 싶어 하고 A 병원에서 이 학생이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고 하면 바로 1순위 1순위 매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합격이 돼요. 근데 이게 A 병원을 좋아하는데 성적이 그 밑에 좀 안 좋게 되면 A 병원을 조금 덜 좋아하지만 성적이 더 좋은 학생하고도 위치가 바뀔 수 있고 컴퓨터로 어쨌든 이 선호하고 순위를 가지고 조합을 맺어서 이 학생들하고 병원을 연결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게 되고 어쨌든 그 미국에서는 매년 그 미국 본토에 있는 본토 출신의 의과대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지원을 하는 그 레지던트 지원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 3만 5천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 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2만 8천 명 정도가 거의 이제 매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52년도부터 뭐 50년, 60년이 넘게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고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비슷한 유형의 이제 청산소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모든 청산소가 올바로 작동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안정적인 매치 조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조합을 계속 만들어내는 청산소의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NRMP를 통해서 그 미국 의대생들은 본인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을 하게 되고 병원은 본인들이 원하는 학생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이 NRMP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이 걸렸어요. 무슨 소송이냐면 이제 독점 금지법과 관련된 소송을 걸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의대생들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뭐 협상이나 이런 걸 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미국 의사협회나 이 NRMP 프로그램 자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이게 조금 이렇게 착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급여가 뭐 1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급여가 4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NRMP하고 이제 미국 의사협회가 본인들한테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그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운영이 되어 이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 제도의 어떤 유용성이라고 할까요? 찬반 여론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뭐 어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엘비누스 교수가 굉장히 그 이목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장 기증, 신장 이식,
시장에 대한 설계를 이야기한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란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신장을 이렇게 거래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통 사람이 2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본인 가족 중에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본인의 가족한테 신장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혈액형이 맞지 않는 때예요. 그러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쪽 한 쌍하고 다른 한 쌍.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형이고 내 배우자가 O형인데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반대인 상황인 커플을 찾아서 서로 맞교환을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이 그동안 계속 돼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수술대가 4개가 필요해요. 이쪽에서 신장을 이제 기증하는 사람, 신장을 받을 사람, 이쪽에서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 받을 사람을 동시에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적출해서 장기를 이식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를 내 거를 오늘 이식해 줄 테니까 네 거를 내일 이식해 줘라는 종류의 계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서로 적출하고 이식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커플 매칭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뭐 4개, 또 뭐 6개, 8개 이렇게 매칭 커플이 늘어나게 되면 동시에 수술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시설이나 의료진을 모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신장 이식 시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게 어떤 거냐면 비지정 도너가 있으면, 기증자가 있으면 그 동시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미국에는 어떤 이게 내 신장을 받을 사람을 정하지 않고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증자가 한 명이 있으면 이 신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적출을 합니다. 신장을. 그리고 이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적출해서 서로 이렇게 이식해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됐지만 본인이 이 신장을 이식해줄 사람을 지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의 신장을 받아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시켜주는 동시에 그 사람에게 신장을 이식시켜주고자 했던 사람의 신장을 적출을 합니다. 이 적출한 신장을 또 다른 커플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동시에 여러 그 커플의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아도 장기 이식 수술을 예전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 사람 강연 중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자유로운 시장이란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퀴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는 바퀴라는 게 어떤 바퀴를 의미하냐. 자유롭게 돌아가는 바퀴라는 게 아무거기도 메인 거 없이 그냥 막 굴러가는 바퀴가 자유롭게 굴러가는 바퀴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 잘 기름쥐어진 어떤 이런 그 축과 베어링을 가져서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굴러가는 바퀴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롭게 굴러가는 바퀴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시장이란 건 어떤 규칙이나 제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시장이 아니라 이 시장이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잡아주는 규칙이나 제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 자유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장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로서의 이제 경제학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부분에 대한 그 좀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책도 정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그 선호나 어떤 이런 그 행동 같은 것들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본래 의도했던 정책의 결과들이 온전히 나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증적인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부작용들이 다시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나 원리, 발상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란 걸 완전히 이렇게 이해를 해서 드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제가 이해한 만큼 어느 정도 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소장님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해를 더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